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능력이고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전후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고 보니 내 곁에 남는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왁자지껄하던 모임도 시들해지고 그 많던 연락처도 정리되어 가는 것이 우리네 노년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의 진짜 보석을 가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의 통장 잔고보다 더 든든하게 내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외롭지 않게 보내기 위해 꼭 곁에 남겨두어야 할 사람의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정직한 조언을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나를 위로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허물을 따끔하게 짚어주거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다들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침묵은 때로 독이 됩니다. 나의 고집이 아집이 되고 나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친구는 여러분의 인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거울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겨야 할 사람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고 떠들어야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우정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야 합니다. 굳이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말이지요. 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지금의 아픔을 굳이 묻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공감해주는 그런 존재는 노후의 고독을 다스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의 성찬보다 깊은 침묵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세 번째는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인생의 철학을 논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며 열을 올리는 관계는 이제 피곤합니다. 대신 오늘 저기 공원 꽃이 예쁘게 폈더라며 가벼운 산책을 제안하거나 비 오는데 수제비나 한 그릇 할까? 라고 툭 던질 수 있는 이웃이 소중합니다. 현재 이 순간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맑아집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당장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동반자는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해줄 태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곁에 남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조언하고 내가 먼저 침묵 속에서 기다려주며 내가 먼저 일상의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따뜻한 햇살을 비추면 상대방도 그 온기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인색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인색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라는 보상 심리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내어주세요. 따뜻한 칭찬 한마디, 정성껏 끓인 차 한 잔이 수천만 원의 유산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노년의 관계에서는 예의가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수십 년 지기 친구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유지하는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줍니다. 산불이 나지 않으려면 나무 사이의 간격이 필요하듯 우리 인간관계도 숨 쉴 틈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에 이끌려 결국 좋은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법이지만 나 자신만큼은 영원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량이 아니라 수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동행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그 사람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장미꽃처럼 붉게 물들여 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이라지만 여러분의 곁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가꾸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진솔한 오늘, 타인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씁쓸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특히 정이 많고 거절을 어려워하는 시니어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남모를 가슴앓이를 하곤 하십니다. 오늘은 왜 우리의 선의가 때로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도움의 손길이 반복되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도움을 거절하면 고마움은커녕 서운함과 비난을 쏟아내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상대방이 내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해 나를 찾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구별해낼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어서 째째하게 굴지 말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나를 먼저 배려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희생이지 호의가 아닙니다. 특히 돈이나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부탁에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배신감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거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게 됩니다.
줄 수 있을 만큼만 주고 준 뒤에는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용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움의 한계를 미리 정하세요. 나의 시간, 체력,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는 부탁이 들어오면 아무리 가까운 싸이라도 단호히 거절하세요. 내 원칙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할 때 상대방도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은 바로 이 선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나 친구의 일을 대신 다 처리해주다 보면 상대방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고 자꾸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처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을 가장 먼저 살피세요. 도움을 주기로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온한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찜찜하거나 불안하고 짜증이 섞인다면 그것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평화가 깨진다면 그 어떤 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낭비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거두어 오직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세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쓰기보다 고생한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착한 사람 노릇하느라 마음 졸이지 마세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한 인연이라면 여러분의 거절도 존중해 줄 것이고 떠날 사람이라면 그 기회 정리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자식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 시절의 영광이나 고생담을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차, 내가 또 옛날 얘기만 했구나 싶어 입을 닫아보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 어색한 침묵만 흐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우리 마음속의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직함이 있었고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우리를 살게 했지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뇌는 가장 화려하고 힘이 넘쳤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즉 옛날 얘기는 지금의 초라함을 견디기 위한 마음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억력의 특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금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해도 수십 년 전의 일들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곤 합니다. 이를 회고절정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열정적이었던 청춘 시절의 기억이 뇌에 가장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억은 금방 휘발되지만 과거의 기억은 견고하게 남아있으니 대화의 소재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지만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달라는 마음, 혹은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데려갑니다. 특히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칭찬받거나 존중받을 기회가 적을수록 우리는 과거의 훈장을 꺼내어 보여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는 이들에게 과거의 영광은 그저 지나간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꼰대라는 오해를 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이야기를 입이 아닌 글로 옮겨보세요. 자꾸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는 사실 내 인생에서 정리가 필요한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하기보다 조용히 혼자 앉아 회고록을 쓰듯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 인생의 고비마다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그때의 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리고 정리가 됩니다. 한번 기록된 기억은 더 이상 밖으로 쏟아내지 않아도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 배운 것, 오늘 산책하며 본 예쁜 꽃, 오늘 본 감동적인 뉴스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현재의 소재를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는 등 외부 활동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오늘로 옮겨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 말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경청의 기쁨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인생 역경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요즘 내 마음은 어떠니?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라고 물으며 젊은 세대의 감각을 배우려 노력해 보세요. 내 과거를 주입하는 대신 타인의 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듣는 사람이 되면 어디서나 환영받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치열한 세월은 충분히 박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찬란했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발목을 잡지 않게 하세요. 과거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일 뿐 우리가 실제로 걷고 있는 곳은 오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늘입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노을과 시원한 바람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은 가슴속 깊은 곳에 훈장처럼 간직하고 겉으로는 오늘을 즐기는 유연하고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위대했지만 여러분이 걸어갈 오늘의 길은 더 평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더 아끼고 보듬어주는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값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참 듣기 좋은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가 쌓이고 인품이 깊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진짜 어른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못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움의 깊이는 학교 문턱을 얼마나 넘었느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60대와 70대 인생의 하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는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격 있는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하수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귀는 닫고 입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남의 말은 중간에 자르기 일수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독점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수는 침묵의 힘을 압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가장 우아한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특징은 매사에 투덜대고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날씨가 안 좋아서. 이들의 대화에는 감사의 말보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전염시키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움 대신 이건 이래서 안 돼라는 부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마음의 근육이 바로 품격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어깨에 힘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매너야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장신구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인색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옛날 방식이 최고다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거나 세상이 말세다라며 혀를 찹니다. 배움이 멈춘 사람은 늙은이가 되고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대, 70대라는 나이가 배움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라도 배우려 노력하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는 유연함이 결여된 고집은 결국 자신을 시대의 뒤안길로 밀어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무력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후의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오직 부동산, 주식, 돈 자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베풀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수억 원의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이고, 나만 아는 이기심보다 더 빛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베풀었던 사랑과 기억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하수의 특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넬까? 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짧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배우려 하지 않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며 살아오셨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 존중을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품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낡은 옷을 입었어도 대화가 즐거운 사람,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나이가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런 진짜 고수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멋진 어른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거울 속에 낯선 내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낡은 앨범 속 팽팽했던 젊은 날의 사진을 보며 참 좋을 때였지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활력,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열정, 그리고 반짝이던 눈동자가 그리워질 때면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음은 인생의 전성기일 뿐이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는 60대, 70대 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름 없는 피부나 튼튼한 다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세상을 향한 설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세요. 그 찬란했던 청춘이 정말 편안하기만 했나요? 사실 그때의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했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젊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 가졌던 희망과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의 파릇파릇한 새싹이 아름답지만 가을의 붉은 단풍과 풍성한 수확이 주는 깊은 울림은 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60대와 70대는 인생의 결실을 보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젊음이 가진 것이 속도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청춘과 달리 이제 여러분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며 그 어떤 청춘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옛날엔 이랬는데라는 말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도 나이고 지금의 주름진 나도 나입니다. 주름살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이며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세월이 선물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텼다라고 먼저 다독여 주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청춘이라는 이름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의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 환갑이었을 때 참 좋을 때였는데, 70이었을 때도 참 젊었었는데 하고 말이지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걷고 싶을 때 걷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해방감으로 오늘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음의 척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는 그 사소한 시도들이 여러분의 혈액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만 갇혀 있으면 영혼은 늙어가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접하면 영혼은 다시금 청춘의 빛을 띠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축제처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낡은 고전 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내고 가치가 높아지듯 사람의 영혼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너그러움, 포용력 그리고 삶을 관조하는 여유는 오직 여러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청춘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이미 멋지게 써 내려온 앞부분을 아쉬워하며 멈춰 서 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페이지는 그 어떤 장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문장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젊음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보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인들을 되새기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짜증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요양원 입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곳 아니냐, 집에는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요양원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거주 시설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집에는 언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요양원은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은 법적으로 가두는 시설이 아닙니다. 입소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지거나 집에서 돌볼 여건이 마련된다면 언제든 퇴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요양원 생활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잠시 머무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외출과 외박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이나 외박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주말에 자녀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 명절이나 가족의 경조사 때 집에 다녀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규칙이 있고 건강 상태에 따른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재활을 목적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후 회복이나 재활 치료를 위해 단기간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 퇴원 후 바로 집으로 가기에는 몸이 아직 불편하고 가족들이 온종일 붙어 있기 힘들 때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요양원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당당하게 내 발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요양원 입소를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퇴소 이후의 돌봄 대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계단이 많고 화장실이 불편한 집의 환경이 그대로라면 결국 다시 시설을 찾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요양원에서 지내다 건강이 호전되었을 때 충분히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입소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낯선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규칙적인 식사와 재활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면 오히려 집보다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내 건강을 체크해 준다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것보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인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언제든 집에 오실 수 있다는 확신을 자주 심어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자고 와요라거나 명절에는 꼭 모시러 올게요 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을 감옥으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자녀들의 꾸준한 방문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양원 입소를 포기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점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을 때,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싶을 때 내리는 당당한 결정입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고 여러분의 권리는 존중받습니다. 집에 언제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내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져보세요.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소중한 부모님이고 존경받는 어른이며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큰 행복과 안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 자녀분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을 선택하는 일은 자식들에게 참으로 어렵고 마음 무거운 숙제입니다. 혹시 나쁜 곳이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고생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진짜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5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직원의 표정과 태도입니다. 요양원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곳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지쳐 있고 표정이 어둡다면 부모님께 따뜻한 돌봄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말투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르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는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직원의 근속 연수가 긴 곳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고 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공기를 체크하세요.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불쾌한 찌린내가 나는 곳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위생 관리가 소홀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은은한 향이 나거나 최소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침구류는 깨끗한지 화장실 청소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청결은 부모님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식단과 프로그램의 질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즐거움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식단표가 실제 음식과 일치하는지, 영양 불균형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씻거나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단계별 식단이 제공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는 곳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곳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이 투명한지입니다. 좋은 요양원은 가족들의 방문을 반기고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해 주는지,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즉시 연락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보호자가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좋은 감시자는 없습니다. 가족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곳일수록 시설에서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면회실이 편안하게 갖춰져 있고 보호자를 친절하게 맞이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등급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A등급부터 2등급까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물론 평가 등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평가 결과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 수준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B등급 이상의 시설을 후보군에 두고 직접 방문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을 선택할 때 자식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눈을 가리지 마세요. 냉정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단순히 연명하는 곳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건물의 층수가 높고 대리석 바닥인 것보다 부모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곳,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어 공기가 쾌적한 곳이 부모님께는 훨씬 더 좋은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 곳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 보세요. 자식의 정성이 닿는 만큼 부모님의 노후는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큰 결단인 만큼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분들도 모두가 마음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 10분 중 9분은 그래도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돌봄의 무게 때문에 갈등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재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재가 복지 서비스의 핵심인 방문 요양입니다. 많은 분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하다거나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비용의 85%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 도움, 청소, 빨래 같은 가사 지원은 물론이고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거나 말동무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누군가 내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은 일상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흔히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아침에 노란색 셔틀버스가 집 앞으로 모시러 오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과 간식도 드십니다. 하루 종일 혼자 TV만 보며 집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잠은 자되 낮 시간에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치매 예방이나 우울증 해소에 이보다 좋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가장 힘든 것이 씻는 문제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 두 분이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고 욕창 관리 등을 돕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굳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조합하면 웬만한 요양원 못지않은 촘촘한 돌봄망을 내 집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은 복지용구 지원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려면 환경이 안전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면 전동 침대, 휠체어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거나 살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도구들은 손과 발이 되어 줍니다.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가복지는 단순히 사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뒤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집 근처의 재가복지센터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가복지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르신이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시설 입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와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내 집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있습니다. 재가복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이 꼭 요양원으로 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 제도를 잘 공부하고 활용한다면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을 매일 보며 익숙한 내 침대에서 잠드는 평온한 일상을 훨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무조건 요양원만 떠올리며 미안해하기보다 부모님의 상태에 맞는 재가 서비스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이라는 안식처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가복지 서비스의 정보들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내일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힘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마련된 이 따뜻한 손길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내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지만 막상 낯선 요양보호사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탁까지 해도 될까? 싶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 돈 내고 쓰는 건데 왜 제대로 안 해주지? 하는 원망이 솟구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양보호사님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더 질 높은 돌봄을 끌어내는 마법 같은 대화 기술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호칭의 품격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간혹 편하게 부른다는 이유로 아줌마나 저기요 혹은 반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호칭은 상대방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호칭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혹은 줄여서 선생님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를 돕는 전문가로서 예우를 갖춰 불러보세요. 부르는 말이 귀해지면 대접받는 나 또한 귀해집니다. 존칭 하나만으로도 선생님은 이분은 정말 교양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더 정성껏 모셔야지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탁의 기술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것 좀 해. 라는 명령조보다는 선생님, 제가 오늘 기력이 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죽을 좀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섞어 말할 때 상대방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돕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보다 선생님, 지난번 방식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 유지입니다.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서 너무 개인적인 가정사를 다 털어놓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묻는 것은 금물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적인 업무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께 규정 외에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도 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하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친절한 타인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편안하네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요양보호사님들에게는 그 어떤 보수보다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몸을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고된 작업입니다. 그 노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에 피로가 씻은 듯이 가시기도 하지요. 가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는 요양보호사님이 여러분을 단순히 업무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아끼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까칠하게 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내 힘을 과시하려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덕분에 내가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요양보호사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님과 여러분은 같은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잡아주는 귀한 인연이지요.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하는 눈빛을 건넬 때 그 온기는 고스란히 정성스러운 돌봄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집 안에는 병마도 불안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귀한 인연들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나면 공단에서 직원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에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걸 물어볼까? 잘못 대답해서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남들 앞에서는 아픈 티를 안 내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며 정정함을 과시하시다가 정작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조사 당일 어떻게 해야 내 건강 상태와 생활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선택하세요.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평소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방바닥을 기어 다니시다가도 조사관이 어르신 혼자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억지로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러고는 나 아직 쌩쌩해 라고 웃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조사는 누가 더 건강한지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 일어날 때 짚어야 하는 가구가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시고 걷는 게 힘드시다면 무리해서 걷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정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몸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어떤 날은 좀 걷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온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조사관이 방문한 그 짧은 시간은 마침 기운이 좀 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좀 괜찮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즉 가장 안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잠깐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버겁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찰 기록 노트를 미리 준비하세요. 막상 조사관이 질문을 쏟아내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요? 라고 물을 때 갑자기 사례가 생각나지 않아 별로 없어요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죠. 조사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자녀분이나 보호자가 어르신의 특이 증상을 수첩에 적어두세요. 가스 불을 켜놓고 잊으신 적은 없는지, 길을 잃어버릴 뻔한 적은 없는지, 혼자서 발톱을 깎거나 머리를 감는 게 가능한지, 이런 세세한 일상의 불편함들을 글로 적어두었다가 조사 당일 조사관에게 보여주거나 참고해서 대답하면 훨씬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지 능력 테스트는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는 오늘이 며칠인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같은 질문이 포함됩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틀리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자식의 눈치를 보거나 힌트를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답을 알려주거나 대신 대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대답하게 두시고 만약 모르신다면 모르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옷을 입어보거나 단추를 채우는 동작을 시켜볼 때도 평소 실력대로 하셔야 합니다. 조사는 어르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5번째, 보호자는 보충 설명의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옆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어르신 본인의 답변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르신이 답변하시는 동안에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답변이 끝난 뒤에 실제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사례를 덧붙여 주세요. 특히 밤에 배회하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는 등 조사관이 짧은 시간에 관찰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장기 요양 등급은 국가가 드리는 아주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의 솔직함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품위 있게 지키기 위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찾아오는 조사관님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시는 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자식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